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입니다. 저는 조감독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저희가 장문에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어머나. 네. 메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덩이에요. 우와. 네, 덩이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언니들과 책 모임에서 만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에서 또 언니들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좋네요. 중간에서 객관적인 정보도 전달해 주시고 언니들의 이야기장을 열어주시는 조감독님. 새벽 라디오에서 들었던 목소리처럼 촥촥 귀에 감기는 목소리에 차가운 도시여자 같은 도희님. 따뜻하고 부드러운 크림 가득한 라떼처럼 온화함을 지님과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라떼님. 어머나. 누가 짜고 치는 굴속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세 분의 쿨 조합은 첫 시간이 금세 지날 만큼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퇴근길이었네요. 앞으로도 좋은 책과 영화 그리고 언니들의 수다도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투척합니다. 언니들이 첫 방송에서 다뤘던 책의 원제목이 더 콜스 오브 러브로 초반에 불타는 감정은 잠시 불이 사그라지면 현실에서의 믿음과 신뢰로 함께하는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언니들도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성숙한 연애를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심도 깊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려고는 도희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빠져나왔던 그 첫 번째 책을 다시 상기시키시네요. 네, 사랑 참. 하하하하하. 조 감독님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제 20대 너무 연애를 빠른데 답이? 되돌아보면 굉장히 성숙했다는 생각을. 저는 제가 앞으로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길 바라면서 믿고 가고 있기는 한데 또 사랑 앞에서는 또 제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고 성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늘 수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희님 대답을 들었던가요? 아니요. 얼렁뚱땅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이 쌓일수록 성숙해진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거 사실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쉬웠던 거, 이 친구한테 내가 되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이런 걸 오히려 나중에 만나는 사람한테 이 친구는 사실 바라지도 않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숙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사람이 조금 나아진다는 거겠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죠. 네. 이 질문한 덩이님의 사랑의 성숙도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면 녹음이라도 해오겠습니다. 오늘 살롱에서 함께할 책은 사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예요. 사라 워터스는 1966년에 태어난 영국의 소설가고 대학에서 레즈비언과 게이의 역사소설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그때 얻은 영감으로 벨벳 애무학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이 소설 역시 핑거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역사소설인데 그 뒤에 끌림과 핑거 스미스까지 빅토리아 시대 3부작이라고 불리는 역사소설들을 연달아 출간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 핑거 스미스가 생각보다 완독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언니들 이 책 처음 딱 펼쳤을 때 어떠셨어요? 책 두께? 네, 저는 720페이지인데 두께는 저는 두꺼운 책 잘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용을 제가 아가씨라는 영화를 먼저 본 상태라서 내용을 아무래도 알다 보니까 별로 지루하게 안 느껴지고 잘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장편 소설을 그렇게 막 즐겨서 읽는 편은 아닌데 간만에 읽은 장편 소설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좀 약간 로맨스 추리 느낌이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는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인상이 정말 이 책에 대한 인상인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는 재미랄까? 그런 건지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어쨌거나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네. 네. 아니, 저도 사실 1부, 지금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읽을 때는 사실 영화랑 너무 오버랩이 돼서 맞아요. 일본 거의 쪽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너무 이걸 또 막 엿가락같이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니까 네. 조금 요약본으로 영화 한번 보고 끝내고 싶다 이러다가 2, 3부에서는 거의 푹 빠져서 2부부터는 아예 영화를 잊어버리고 그냥 봤던 것 같고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3부쯤에서는 거의 온유불 온유불도 막 오버랩이 되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영화보다 오히려. 맞아요. 저도 책을 딱 처음 펼쳤을 때는 일단 두껍다. 하지만 재밌다. 그리고 반전에 거듭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가 흥미롭다라는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 소재도 좀 이렇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수하고 모두의 감정선을 쭉 따라가는 재미도 좀 쏠쏠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저는 이 분량을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책이 너무 길다. 진짜 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핑거 스미스였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핑거 스미스잖아요. 혹시 핑거 스미스가 어떤 뜻인지 알고 보셨나요? 저는 사실 핑거 스미스 뜻은 모르고 아가씨 원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핑거 스미스가 약간 레즈비언 용어인가? 약간 예측하면서 봤다가 그 책 안에서도 핑거 스미스에 대한 설명을 그냥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뭔가 서로 속고 속이고 아무도 안 속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서로 속이고 있죠. 그래서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이 그냥 제목으로 잘 붙일만 하다 싶었어요. 영화랑 가장 달라지는 지점이 이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둘이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 소설의 설정보다 영화가 사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별로 안 다가왔나 봐요. 네. 근데 작가는 그런 생각하고 제목을 짓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저는 그 핑거 스미스라는 단어의 어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듣자마자 기억에 남는, 딱 뇌리에 박히는 저한테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고 왜 약간 사기치러 갔다가 마음을 훔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레즈비언들 간의 관계에서 핑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되게 잘 지었다. 저도 약간 그런 연결점으로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되게 좋았던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나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앞서서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소설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네, 후반을 배경으로 거액을 상속받게 된 모드라는 귀족 아가씨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 젠틀먼, 그리고 그 음모에 가담해서 귀족의 하녀로 들어가게 된 수라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1부는 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모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가 주변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시절 내 이름은 수전 트린다였다. 사람들은 날 수라고 불렀다. 나는 태어난 해는 알지만 태어난 날짜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기에 크리스마스를 생일로 삼았다. 나는 내가 고아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죽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나는 석스비 부인의 아이였다. 이 독백 안에서만 봐도 수와 석스비 부인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수의 탄생 배경까지도 짐작하게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은 부모가 없는 갓난 아이들을 일정 기간 맡았다가 아이가 필요한 곳에 돈을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소매치기나 사기나 도둑질을 일삼게 되는데 그런 거리 아이들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준 석스비 부인에 대한 일종의 고마움과 부채감 같은 거를 수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의 시점으로 읽어 내려가는 일부를 보면서 언니들은 수를 어떤 캐릭터로 좀 이해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네, 저는 모두가 수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너무 순진하고 가여운 아이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 왜냐하면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영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주변 모습을 묘사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묘사를 할 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뭐 선인이 있고 근데 자기를 돌봐줬던 가족을 당연히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젠틀맨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얘를 사실 악당이죠. 제일 악당이잖아요. 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젠틀맨이 처음 나올 때도 우리는 그 남자를 젠틀맨이라고 불렀다. 정말로 신사였기 때문이었다. 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그리고 사실 마음에 다른 걸 품고 가족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데도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짠한 마음으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근데 스스로는 약간 눈치 빠른 본인이 눈치가 빠르다고 또 생각하고 네, 믿는 것 빠르고 같기도 해요. 영리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네. 실상은 좀 어리숙하고 순진한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라떼님도 비슷한 생각을 저도 되게 순진하게 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좀 근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 석수비 부인한테 들은 자기 정체성이 살인자의 딸이고 그리고 뭐 나도 언젠가 뭔가 그 값을 해야 되는 부채감이라던가 그걸 안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 그 모드의 집으로 갈 때 기차에서 내려서 되게 혼자서 꿋꿋이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계속 곳곳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순진하긴 한데 자존심도 세고 뭔가 자기도 한번 큰 한 방을 해야 하는 어떤 한몫 잡아야 되는. 네,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따뜻하면서 좀 근데 저도 애정 있게 본 것 같아요. 수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좀 대담한 면이 있지 않나? 우리 어머니가 도둑질하다가 교수형당해 죽었어? 우리 엄마는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대상을 죽였는지 해쳤는지 그리고 교수형을 당할 때 당당하게 죽었는지 그걸 되게 궁금해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 자신에게 너의 미래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갓난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맡아서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털털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애를 또 갖고 있는 어떤 정이 좀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오히려 근데 외모를 묘사할 때 뾰족하고 뭔가 각지고 그렇게 외모적으로 매력적이거나 따뜻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좀 초반에는 매치하는데 아리송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소년 같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상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수가 이제 젠틀먼이라는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그려지잖아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썩수비 부인의 집으로 젠틀먼이라는 남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수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연히 시골에 있는 한 노인의 수집품을 배접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노인에게 진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려에게는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데 만약에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그 유산은 모두 삼촌에게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상속녀와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그 여자는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내키진 않지만 내켜하진 않아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한몫 단단히 잡아서 뭔가 보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채감을 가지고 그 제안을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속녀인 모드의 하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모드와 수가 만나서 수가 점점 모드에게 빠져들고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요. 근데 이 책이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라는 장르라는 걸 모르고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읽었던 독자들이라면은 아마 좀 많이 당황했을 수도 여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진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수가 들어가서 모두에게 어떻게 들킬까? 아니면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까? 정도의 경우의 수만 놓고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과정, 감정의 변화들을 언니들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기도 했는지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거 도희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이 묘사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라던가 서로 사랑을 알아차리는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리얼해서 좋았었는데 도희님은 어떠셨어요? 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좋은 걸 초반에 막 퍼뜨리면 뒤늦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요. 저 일단 그 말이 약간 웃기다고 해야 되나? 이게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야.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 뭐야? 사실 그런 명칭 저도 처음 듣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그 단어가 일단 저한테 별로 안 다가오고요. 이 책에 나오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앞부분에는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사랑받고 자랐구나. 사랑받는다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구나. 수가? 네. 수가 가족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이게 영화랑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고 되게 그래서 물어봐요. 가기 전에도 제가 가고 나면 저를 생각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떠나잖아요. 떠나고 이 모드를 만났을 때도 제일 거의 앞부분에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엄마가 없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쓰러움, 가여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뒤에 표현에 따르면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분 거기까지 가게 되는 묘사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수가.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같은 시점에 나오지만 네가 나를 가엽게 생각하다니. 네, 그래서 굳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도 되게 좋았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마음 흔들리는 그런 묘사는. 네. 저도 레즈비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그 사랑에 빠지는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했을 때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빠졌지, 언제부터 좋아했지 하면 그 시점을 참 알기가 맞아요. 어렵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게 그 모드가 일단은 수가 모드를 사실 좋아하면 안 되고 속여야 되는 대상인데 빠지게 되고 중간에 모드는 내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머릿속에서 모드를 지울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빠지는 거를 멈출 수 없는 그 수의 감정이라던가 모두도 수한테 빠지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인지해 나가는 그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그 감정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관찰하면서 봤는데 저는 일단은 그 수와 모두가 사랑에 빠질 때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을 완전히 걷어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설 안에서는 내가 여자를 사랑해도 될까? 내가 사랑한 대상이 여자인데 괜찮을까?에 대한 약간 질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빠져요. 그리고 좋아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어떤 설득성은 이렇게 설득력이 되나 하는데 저는 모두 입장에서는 설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삼촌한테 사실 아동 성착취를 당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2부에서 좀 더 나오죠. 거기 되게 에로 소설에는 레즈비언 성관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모두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수가 보통 표현을 할 때 뼈레즈라고 하는 약간 뼛속부터 레즈일 수도 있겠다. 이 설정 자체가 약간 모두는 조금 환경에 의해서 약간 남성을 사랑할 수 없는 스스로를 이제 자각을 했다라고 하면 수는 약간 어쩌면 조금 여성에게 좀 더 어릴 때부터 끌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뭔지 모르고 모두한테 리드 당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좀 배우지 않았나 싶기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수가 모두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된 계기가 수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좀 아꼈잖아요. 아이에 대한 감정이 좀 모두를 봤을 때 그런 대상으로 처음엔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두를 보면서 약간 내 아이처럼 뭔가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가 처음으로 그 젠틀먼이랑 만나는 장면을 바라보잖아요. 수가.
볼 때 이렇게 수의 감정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모두를 만난 뒤 처음으로 젠틀먼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는 아름다웠고 살갗이 아주 휘었으며 호리호리했다. 젠틀먼 옆에서 젠틀먼과 눈을 마주치는 모두를 보다가 깨달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가 불편한데 그 감정이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게 저는 질투였던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약간 그 모드에 대한 감정을 조금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인식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드에 대한 그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 젠틀먼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모드를 데리고 그러니까 브라이어가를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외딴 마을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젠틀먼과 짜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일부 마지막에 영문도 모른 채 모두가 아닌 자신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면서 일부가 끝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그 한 줄로 당신은 모두를 숙맥이라고 생각했다. 숙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계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계획을 모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것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반전인 건데 진짜 미치지 않았어. 미쳤을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알면서 봐도 반전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다 충격이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반전을 만들려고 너무 촘촘히 쌓아놓으니까 스토리들을. 이분은 모든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일부의 마지막 문장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내가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이다. 그러니까 일부 엔딩과는 전혀 대치되는 그런 독백인데 아마도 사랑에 빠질 줄은 전혀 예상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2부를 읽고 나서 1부에서 보지 못했던 모드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 그런 성격들이 좀 더 보였는지 그리고 좀 이해가 깊어졌는지 좀 다르게 해석되는 장면들이 있었는지 언니들은 어떻게 2부를 보셨나요? 근데 이 작가가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다 좀 명확하게 설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두는 사실 영화에서보다 훨씬 소설에서 표현한 잔인성이라는 게 환경적 잔인성이 많이 느껴져서 그 아동학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으로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학대받은 여자였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10년을 살고 나와서 그러면서도 그냥 완전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근데도 그 젠틀먼이 뭔가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또 정신 상태는 되는. 그래서 좀 모드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좀 매력을 많이 끌게 되는 고 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좋았어요. 저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마음에 다가왔던 게 정말 상실감이 큰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 정신병원에서의 어린 시절은 사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는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었고 근데 이제 그 기억은 이미 10살 이전이니까 되게 흐릿하게 있을 거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의 내가 된 이유를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는 사랑스럽지만 속박을 받으면 고집스러워진다. 나 원래 사랑스러운 애였는데 지금 내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다. 그렇게 너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예 그런 걸 모르면 사실 괴롭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그네스를 굉장히 괴롭히면서도 마음 아파 이게. 그리고 괴롭히는 이유도 저 아이가 자꾸 나를 상기시켜.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예쁜 아이였는지를 상기시키니까 그게 되게 괴로운 거였고 그게 드러나서 마음이 아팠고 지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상실감이 정말로 큰 사람이구나. 나도 전에 있었던 집에선 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은 얘기가 왜 이 모두한테 크게 다가왔는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수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가씨 되게 착하시다고. 고마워 수. 너는 정말 날 잘 아는구나.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이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애들이잖아요. 되게 많이 외롭고 상실감이 큰 사람이었구나.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에서 만난 정말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일단 삼촌은 변태야. 삼촌은 변태고 성범죄자야. 그렇죠. 성범죄자야. 그리고 집을 드나들었던 브라이어가를 드나들었던 신사들이라고 불리는데 심지어 신사라고 불리는 남자들인데 네. 앞에서는 뭔가 호의적인 것 같지만 동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린 아이가 낭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막 상상하면서 맞아요. 뭔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서부터 그런 음란 서적들을 매일같이 낭독을 해야 하고 베꼈어야 되는 그런 삶을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수라는 애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왜 계란을 이 모두가 먹지 않는데 늘 그 남을 거 아니에요, 계란이. 근데 아무도 그 계란을 바꿔줄 생각을 안 했는데 수가 처음으로 계란 대신 맑은 수프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발이 차다고 했을 때 손으로 비벼서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밤마다 되게 추운 어떤 밤을 보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석탄을 조금만 더 가져다가 챙겨다가 화로에 넣으면 집이 따뜻해지는데 그걸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었는데 정말 사소한 걸 수가 다 챙겨주니까 거기서 되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는데 얘가 나한테 사기치러 온 애야. 그걸 알고 바라봤을 때 너무 그 상실감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의 매력을 느낀 건데 사실 누구한테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 이렇게 확신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빠지게 되고 심지어 제비가 와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단어인가요? 제비족이 와서 나를 막 진짜 작정하고 나를 꼬시려고 해도 일단 달콤하면 속이는 건 속이는 건데 느껴지는 거는 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까 조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란을 숲으로 바꿔주고 침대도 데워주고 이렇게 착하다고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나쁜 남자한테 빠져라고 얘기하는 게 하지만 그냥 내 인생의 반이 날아가도 당장 나한테 왜냐면 받아보지 못한 거니까. 다들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왠지 저 사람은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한 번은 이렇게 쳐주고 갈 것 같은. 그래서 그거는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랑에 그런 빠질 때는 아주 작은 것에서 그렇죠.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수가 굉장히 잘. 근데 저는 수를 제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아니죠. 제비는 아니지. 근데 사실 제비보다 더 제비는 모르고 나중에 속은 걸 알지만 사실 사랑이는 점점 이 수를 사랑하게 되는데 얘가 나를 속이려고 왔다는 걸 그 두 가지 생각을 같이 싸우는 장면에 싸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소화시키는 장면이 사실 되게 굉장히 그릇은 큰 거예요. 저는 그 수의 따뜻한 면을 본질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좀 알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하녀들도 당연히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뭔가 수는 그거를 넘어서는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하다.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요새도 병원이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취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분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말투를 보니까 조선족 분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탈북하신 분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 손을. 그래서 내가 약간 감동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고 손까지 잡아주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당연히 돈을 받고 하시는 거고 똑같지만 뭔가 되게 제가 마음에 찌릿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수가 내 뺨을 만진다. 내 머리를 어루만져준다. 아그네스는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 내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제가 만들어낸 수의 이미지지만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베푼 어떤 애정 같은 거에 마음이 좀 감동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얘는 특히 엄마가 없다고 하는 애한테 마음이 정말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이러 왔다는 것도 사실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여기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이게 그 만화책 나나 아세요? 알아요. 네. 그거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가 이거 레즈비언이다. 그 코드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저 그때 되게 화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마음이 어떻게 그거 하나만 있을 수 있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핑거 스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끌리는 마음도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얘네가 뭐 나 레즈비언이야. 나 저 여자애가 훨씬 끌려. 남자를 안을 수 없어. 이런 거를 그런 걸로 설명하기에는 좀 저는 근데 네. 약간 도윤님 얘기를 들으면서 라떼님의 그 설명이 조금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는 그렇게 인간애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였고 그래서 친절을 본인이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그런 본능처럼 베풀었는데 모두에 이끌려서 뭔가 모두에 이끌려서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거를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그거를 딱 그 꼬리표를 붙인 거지. 저도 사실 이걸 막 레즈비언 소설이네 하고 읽은 거는 아니고 그냥 둘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냥 좋아했던 거지. 그냥 뭐 레즈비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수라는 한 번도 그 저택 안에 이 정도의 친절이나 따뜻함의 온기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수가 남자였어도 빠졌을 것 같고 수가 여자였어도 빠졌을 것 같고 왜냐면 나 이런 느낌 받으면 나도 빠질 것 같아요. 나도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라는 말을 정말 너무 의미를 좁힌다는 느낌 들어서 제가 거부감이 있나 봐요.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나한테 이런 친절, 이런 사랑을 보여주면 빠져들게 되는 건데 모두가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우리 정말 자매 같았다고. 나는 언제나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근데 저는 또 그런 반대로 오히려 이런 거를 자매로 묶어버려서 약간 레즈비언 성향을 또 잘라버리는 건 또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고 자를 필요도 없지만 그냥 사람 대 사람이니까 자매였지 이거 그게 좀 잘라버리고 싶지도 않은. 아니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없으세요? 고등학교 때 엑스 언니, 엑스 동생 너무 좋아져요. 그 감정이 절대 약하지 않잖아요. 정말 강렬하고 너무 질투도 심하게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즈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되게 그래. 나는 근데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그 얘기는 네. 레진데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서 그 얘기가 싫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안에는 이성애적인 것과 동성애적인 게 나는 누가 잠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는 동성애자야라고 저는 하지도 않지만 둘 다 정체성을 잘 몰라요. 하지만 둘은 사랑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이게 남녀 사이의 사랑이었으면은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애정으로 바뀌고 이거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찾아보려고 애를 안 썼던 것 같은데 여자 주인공들이니까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는 뭐 어떤 감정이었는데 어디서부터는 얘가 뭐라고 느끼게 됐고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냥 이유가 없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다른 것들을 그냥 뭐 따져보지 않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저도 있었던 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라서 분석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자꾸 파봤던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횡성수설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일부 끝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젠틀먼을 따라서 런던으로 가요.
그런데 자신이 상상하던 런던이 아닌 빈민가인 렌트스트리트에 위치한 석스비 부인의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밝혀지는 진실들이 2부 후반과 3부로 채워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석스비 부인의 정체인데요. 이게 아마 영화와도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석스비 부인이 그저 술을 좀 책임감 있게 잘 길러낸 가난한 마을의 여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이 석스비 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실은 석스비 부인이 모두의 엄마였어. 이 반전 언니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아침 드라마 같아가지고 약간 그 자식 바뀐 거는 너무 맥이 빠지기는 했고 그리고 아직도 설득력이 좀 없는 건 석스비 부인의 계획 아래 원래 젠틀맨이 모든 계획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최고 높은 계획자는 석스비 부인이었다. 이걸 조금 설득력은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잘 공감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젠틀맨이가 정말 대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석스비 부인이. 맞아요. 네. 저는 이 소설에 가장 좋았던 점이 영화랑 비교를 했을 때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좀 불쾌했는데 특정 남성 몇 명의 되게 끔찍한 취향 뭐 이런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더 과장되게 굳이 저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장면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설은 그거랑 다르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드가 젠틀맨이랑 대화를 할 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 사회 자체가 남자가 갖고 있는 자유랑 여자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다르다.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자유라는 것 자체가 다르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삼촌도 영화에서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제 진료를 돌보면서 뭐 있는 건데 그런 사회에서 제가 이 소설에서 이 두 어머니의 선택을 보면서 제일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엄청난 돈과 재산과 신분을 갖고 있는 여자든 정말 진짜 하찮게 이런 되게 뭐 하는 사람이죠? 도둑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고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둘 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되게 짠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대에 잘 모르지만 아마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여자라도 내 재산을 내 딸한테 딸이 결혼을 안 하면 못 주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몇 살이 돼서 하게 되면 그때 재산을 다 준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남편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진짜 눈물 나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게 이 소설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영화에서 그걸 빼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 그런 느낌 받았었고요. 대신에 좀 아쉬웠던 거는 3부에서 스토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수와 모드의 사랑 얘기는 그냥 10대의 해프닝이 돼버려요. 서로의 마음이나 진실을 서로한테 사실 고백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잖아요. 정신병원에 보내기 전에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그냥 사실은 10대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3부에서 그 모드가 되게 많은 그 뭔가 오지 말라는 그런 제스처를 이미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잖아요. 생각보다 눈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 진짜 짜증이 났고. 읽기가 어렵지. 정신병원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는데. 그 분노를 네.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구출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되게 단점이에요. 석스비 부인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뭐 충분히 시야도 넓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굉장히 사랑하면서 내 딸처럼 키우던 애를 정신병원에 왜 보냈을까요? 좀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설정이 조금 이 반전이 저한테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석스비 부인의 캐릭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냥 작가가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었다. 그냥 석스비 부인은 그냥 악인으로 그리고 차라리 모두가 왜 중간에 술을 구하겠다고 한번 뛰쳐나가잖아요. 그냥 거기서 차라리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구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을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가지고 갔어도 저는 차라리 석스비 부인이
모든 걸 다 젠틀맨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젠틀맨한테는 그대로 얘기를 하되 정신병원에서 얘를 빼고거나 아니면 그런 대신 반전? 집어넣을 한 번에 더 반전? 집어넣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젠틀맨은 뭐 술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알아서 잘 할게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차라리 그렇게 풀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인의 뒷부분에 너무 캐릭터 붕괴하는 그리고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너무 바뀌죠. 네. 마지막에 3부에서. 그래서 물론 석수비 부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뒤에서 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반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석수비 부인이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계획을 다 본인의 머리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모두의 엄마였다. 그러니까 약간 네. 왕자와 거지 신분 바뀌듯이 이렇게 네, 바뀌었던 맞아요. 게 조금 저한테는 그렇게 네, 좋은 장치였던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3부로 넘어가면 수의 시점으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드의 하인으로 있던 찰스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수가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런던의 렌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석스비 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이 석스비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수는 그 석스비 부인의 집에서 자신이 누려야 될 어떤 그런 사랑과 관심을 모두가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격하게 분노를 해요. 그리고 네. 진짜 칼을 갈아서 칼을 정말로 갈아가지고 그걸 들고 모두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부인의 집을 찾죠. 너무 화가 나서 모두를 찾게 되는데 수가 받게 될 상처를 염려해서 모두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사기꾼인 젠틀먼이 자기만 악당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석스비 부인이 있다라는 진실을 전하려고 하다가 수가 열심히 이제 갈아온 칼을 모두가 집어들고 젠틀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죄값은 공교롭게도 이제 석스비 부인이 뒤집어 쓰고 교수형을 받게 되는데 1부와 2부와 3부를 지나면서 이해하게 된 석스비 부인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석수비 부인은 온전히 이해하기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되게 되게 철두철미하고 이 계획을 세웠구나 멋지게 보기에는 뭔가 나약한 부분도 있고. 저는 캐릭터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붕괴다. 네, 캐릭터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해요. 왜 정신병원에 이 아이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설명되지 않아요. 네. 약하죠. 네, 사실. 너무 약해요. 분명히 정신병원에 넣지 않고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그 학대받는 너무 게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게 완전 온유불보다 더 잔인하고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더 석스비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 정도로 모질게 마음을 먹고 아예 애를 그냥 여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앞부분에 했던 얘기가 뭐 단 한순간도 네가 내 아이가 아닌 적이 있었니? 이러면서 엄청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자기 일에 너무 믿는 게 또 느껴지는 애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말 진짜 마음이 단단한 그런 악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뒷부분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이렇게 윗세대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 하면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어? 왜 그 말을 하지 답을 왜 말을 안 했어? 라던가 저 서로 대화하면서 풀면 되지 왜 서로 꽁해서 뭐가 이렇게 집안 문제끼리 뭐가 있을 때 그냥 그 나이대가 되면 뭔가 풀어야 될 거를 혼자 그냥 합리적이지 않게 혼자 삭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윗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럭저럭 넘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 삭히는 장면이라도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술을 버리는 거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3부에서 네. 진실을 자기가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안고 가려고 했던 그 태도에서 조금은 그리고 왜 수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석스비 부인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씩 약간 울컥하는 것 같았다, 뭐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슬퍼하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근데 저는 문장들이 사실 있거든요. 석수비 부인이 술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투사해서 비춰서 딸 생각을 하면서 술을 키웠던 거지. 그 뭐 면회를 왔을 때도 나중에 교수형 결정되고 나서 모드를 찾죠. 그래서 술을 보지만 계속 모드를 찾거나 수한테서 모드를 보거나 하지 수한테 뭔가 얘한테 말을 해줘야지라던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른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른정? 그러니까 기른정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기른정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안 보냈지. 네, 안 보냈죠. 네. 그러니까 보낼 이유도 없고 사실 제가 그리고 얘기하는 애를 거지만. 팔아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석수비분을 바라보기에는 이분은 자기 이익이나 혈연만 챙기는 부분이 좀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약간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가난에 너무 찌들어서 그쵸. 가난에 너무 찌들어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딸을 보냈잖아요. 수의 엄마, 친엄마 메리안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아빠와 오빠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지. 근데 그 자리에 자신의 딸을 보내고 상상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수를 키울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사실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막 키울 수도 있지. 근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수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른 정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너무 오랜 시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이 삶이 너무 싫고 자기는 한몫 잡아보고 싶고 내 딸도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 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할 때에도 만약에 그 수가 별로 나한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개의치 않은 인물이면 그냥 진실을 모두가 얘기하든 말든 관심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잖아요, 딸에게. 그런 걸 봤을 때는 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기른 정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네. 곡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너무 잘 썼다 이렇게 되긴 좀 어렵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쉬움이 네. 있긴 하죠, 산부에 네. 대한.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에게 결국 끝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석수비 부인은 그렇게 모두의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석수비 부인 외에도 책에서 우리가 소개하지 못했던 좀 다양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남성 캐릭터들이 여럿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인물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을 언니들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저는 이 소설이 영화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았는데요. 정신병원 얘기하면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윌슨 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번 동의서에 서명한 게 남편이지 나를 여기 가둔 건 남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남편이 아니면 남동생이 맞아요. 서명을 한다. 네. 근데 그나마 남편의 경우엔 가끔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언니들은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배경인 것 같으면서도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 소설이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너무나 약자잖아요. 사실 난 진짜 상상이 안 됐거든요. 얼마나 위치가 낮으면은 엄청난 그런 부잣집 딸인데 오빠랑 아빠가 개처럼 질질 끌고 내려갈 수가 있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도 남자들도 딱 그 선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나쁘다던가 그렇게는 안 다가왔었어요. 네,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떤 지위에 있던 간에 여성들이 좀 다 약자잖아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이 약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수도 그렇고 모두도 그렇고. 쟤 너무 불쌍하고 나 쟤를 구하고 싶은데 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근데 나도 그런데 나 구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너무너무 서로 고민했던 것 같고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상대방을 구하려고 행동을 했으면 결국 나도 구하는 거였어.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이 네. 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공감이 되네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봤는데 약간 일단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게 젠틀먼이랑 모두가 집에서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 저는 릴리가 자기 조카를 찾으려고 뭐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뭐 나타나거나 뭐 그런 전개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편지 하나 달랑 보내잖아요. 그 편지에 그 창녀를 다루는 법을 자네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짧게 그 한 문장 써있는 편지를 보내는데 정작 자기 조카를 손을 잡고 같이 자라는 남자와
조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대하는 조카는 상녀인데 같이 달아난 남자는 그냥 너가 얘를 잘 뭔가 다룰 수 있는 약간 계속 신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주는 것 같고 정신병원에서도 왜 의사들이 그 술을 미친 여자로 보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맞아. 고등교육이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자들이 미쳐간다고. 세상이 그러니까 미쳐 돌아간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정작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그 남자 의사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됐을 텐데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거죠. 맞아요. 좀 여자의 생존권이 다 남자한테 달려있으니까 아까 도희님이 말한 대로 그럴 때 뭔가 또 이렇게 근거 있는 말을 정신병원에서도 수가 계속 근거 있게 설명을 다 해도 일단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물론 정신병원이란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리고 모두도 중간에 도망 나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하는데 신사라고 다가서 되게 나이스하게 다가오지만 너무 나 존재 자체를 일단은 여자 창녀로 그런 걸로 볼 때 다 제정신이고 오히려 이렇게 제정신인데 제정신을 봐준 사람이 없는 진짜 미쳐간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교수형 당하는 분들도 다 여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럴 때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미친 자의 인내심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미친 자의 인내심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수긍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 미친 사람들이 여성이 아니고 신사였고 부유했다면 저들은 학자나 존경받는 고문으로 통했을 거다.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 남편 남편이 아니고 삼촌 아무리 봐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란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석스비 부인의 죽음 이후에 유품에서 수의 어머니였던 메리앤의 유언이 담긴 문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자신에게 향했던 모대의 사랑도 수가 깨닫게 되고 모드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찾아 나서게 되는데 결국 브라이어에서 글을 쓰고 있는 모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왜 모드는 자기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겼던 삼촌의 일을 이어서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엔딩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사실 공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부인을 잃고 오히려 모두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건 좋았어요. 상황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모두는 나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거구나. 나를 해친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내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네, 좋았어요. 좋았는데 사실 제가 계속 책을 쓰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평생 했던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도 네.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세기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물려받은 유산이 있지 않고서는 혹은 남편이 있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모두는 심지어 자기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인지를 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자기가 그리고 유산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삼촌이 했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일단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제 돈벌이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걸 뭐 평생 할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 수가 찾아갔는데 모두의 이렇게 외향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머리는 이제 풀어져 있고 단순으로 리본으로 묶여져 있고 손은 떨지 않고 장갑을 끼고 있고 잉크가 막 묻어있는데 혼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에게 꽤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뭐 그걸로 내 정체성을 나는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건 저는 되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거를 수한테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난 사실 나 이런 책을 쓴 거고 삼촌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 대한 게 하면서 앉아봐 하면서 읽는데 난 이제야 모두가 있는 그대로 수랑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도. 내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잘라내면 너무 좋지만 일단은 그걸 소화시키고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예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일을 스스로 다 고백을 하고 수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치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사랑을 시작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하나 더 생각했던 거는 그동안에는 약간 다른 요새 캥이가 그 기술된 책을 베껴 쓰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감정을 쓰기 시작한 거야. 뭔가 주체적으로 에로소설가가 된 그래. 거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에로소설가로 탄생하는 거지. 나는 너무 괜찮지 않아? 내가 독립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시대가 물론 지금처럼 인권 신장이 되고 하면 굳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야설가로 그 시대에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돈을 벌려고 하는 거면 나는 너무 저거 친구로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일단 그걸로 하고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유명한 야설가로 이제 그거를 뭐 수랑 같이 잘 살던가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처음에 모두가 수한테 눈을 못 떼면서 했던 게 쟤는 어떻게 하는 게 저렇게 하나하나 다 자연스러울까? 평범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해낸다. 자기는 평범한 일들을 너무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자연스럽다. 난 진짜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사랑받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런 상실감이 컸던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두가 처음에는 책을 좋아했던 애 같거든요. 그래서 책은 당연히 진실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삼촌과의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진짜 끔찍하다. 난 책 너무 싫고 내가 나중에 런던에 가서 새로 집을 꾸미면은 우리 집에 종이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였죠? 정신병원이었나? 어디서 또 종이인가 책을 발견하고 읽고 싶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원래 그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발 마지막 장면에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어쨌거나 나한테서 이게 평범함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나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좀 긍정적인 걸로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런 비슷한 거를 내가 써서 나를 먹여 살려야만 된다는 게 저는 평범하게 안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긍정적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도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괴로운 과정이 중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수가 찾아갔을 때쯤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쓰고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정해진 것 같진 않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저택에서 또 머무르려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 긍정적 해석이다. 긍정적 해석이다. 네.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제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과 한 줄평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구절은 수가 모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모드의 운명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모두는 급류에 휩쓸려가는 어린 가지와도 같았다. 모두는 우유와도 같았다. 너무나 창백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단순했다. 모두는 망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 장면이 제가 꼽았던 이유는 왜 웃으세요? 여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망쳐질 수밖에 없어. 네가 아니라도. 근데 이거는 모두랑 수랑 둘 다한테 계속해서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너무 잔인한 이런 시대에 순진한 것도 죄야. 이런 시각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망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얘를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걸로 사실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그리고 망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고 나갔을 때는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고 이때 뭔가 둘이 다른 결정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이 아까 스치면서 하긴 했는데 모두가 약간 수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 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놀라며 깨어났을 때 수가 가슴에 내 머리를 안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입김을 불어 내 발을 따뜻하게 덮여준 적이 있다고 뾰족한 이를 골무로 갈아준 적이 있다고 나에게 맑은 수프를 달걀 대신 먹으라고 가져다 주고는 내가 마시는 걸 보고 싱긋 웃어준 적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사랑에 빠진 장면들을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렇게 음미하는 장면들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도 사랑에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일까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418페이지에 나는 약간 불안정하게 수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온다. 수가 나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기에 수가 손을 떼자 얼굴에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진다. 나는 침을 삼키고는 뭉툭해진 이의 혀를 대본다. 입술을 닦는다. 수의 손이 보인다. 수의 손가락 관절이 내 입을 잡고 있느라 하얗고 빨갛게 색이 바뀌어 있다. 은이 밝게 빛난다. 변색하지 않았다. 전혀 변색하지 않았다. 내가 느꼈던 맛은 혹은 느꼈다고 생각한 것은 수의 맛이다. 수의 맛뿐이다. 그 은골무로 이를 갈아주는 장면이었는데 사랑을 처음으로 맛보는 모두의 감정이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 네, 두 사람의 사랑이 변색되지 않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쉬운 건 사랑은 타이밍인데 이들은 얘기할 타이밍을 너무 네, 매번 놓쳐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아와서 네,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핑거 스미스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어쨌든 재밌게 읽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너무 좋았어가지고요. 모두나 수의 사랑, 이렇게 사랑소, 로맨스 소설을 진짜 오랜만에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얼하게, 길게. 그래서 저는 되게 로맨스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도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와 함께 할 텐데요. 원작을 함께 저희가 보고 난 이후라서 네.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지가 더 궁금해지는 다음 시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와 일상을 나누고 싶은 언니들 북신의 살롱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가씨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